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은 장맛비와 함께 폭염이 몰려올 거라는 예보가 있죠. 이런 폭염이 지구온난화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여름 요새 보면 아열대 지역보다 더 덥고 습한 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름. 이제는 이런 여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너무 더워서 도무지 잘 적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여름을 잘 넘겨야 또 다른 계절의 참맛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될 공론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죠.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인사가 편중됐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또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선정된 최종 위원들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됐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위원 선정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정부의 말이 형식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단 위원회 모분수를 선정을 한 다음에 원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당신네들이 도저히 위원으로 선정돼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한 8명, 9명씩 좀 빼서 배제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배제하는 사람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정을 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전문가라든지 통계 전문가 또 과학 전문가, 갈등 관리 전문가 이렇게 각각의 전문 영역의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네.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문제, 특히 원자력이 일반적으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지금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두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 1명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 1명 정도는 각각 위원회에 전문가로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게 그렇게 뺀 이유가, 정부와 전문가 뺀 이유가 중립성 논란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고 절차 진행만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진행의 방식에 따라서 실체적인 내용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인원으로서 참여해서 일정 부분 그 주체로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대통령 자체가 입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이미 강력한 방향성을 지정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신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폐로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 근데 또 산자부 장관 취임식에서 산자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미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탈원전하겠다.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이렇게 중단시키겠다. 누차 말을 해놓고 공정하게 절차 관리를 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에서 일정 부분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가 원천 무효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것보다는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법에는 분명히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이 원자력 안전법을 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법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정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상에 정해진 각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을 중단하거나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행정명령, 총리훈령이 행정명령인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게 정부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론위원회 역시 공론위원회 의사결정의 법적 지위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구체적 근거는 총리훈령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신고리 5,6호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00년도에 최초의 지금 전원개발 사업 예정부의 고시를 시작으로 출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첫 잡을 뜰 때까지 16년, 그러니까 4번에 걸친 대통령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예. 16년 동안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3번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3번이요? 그래서, 네, 3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공사 중단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현재 공사에 어떤 집안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원자력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냉각시설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인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잠정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첫 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기초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합법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안전 요건 또 설계 요건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정부가 어떤 전력 수요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이 발전 업체는 이제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거를 근간에 어떤 뒤엎는 원자력의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아예 스톱하겠다고 하는 이 상상적인 체계를 뒤엎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입법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국민투표라든지 국민적인 동의 과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가지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원천적인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김경진 의원께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위 활동을 멈추게 하는 가처분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의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정부가 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 가령 중단하라라고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거는 불법적인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명령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 절차를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법의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전혀 안 밟고 군사정권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탈원전 정책 그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우리도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바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성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고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탈원전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까지 적게는 25에서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스위스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5번을 해가지고 4번은 부결이 되고 마지막 5번째 성공을 해서 탈원전의 방향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경우는 16년의 기간을 거쳐서 검토해서 지금 짓고 있고 공정이 30%가 완료됐는데 불과 3달 만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그냥 불과 3달 만에 중단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건 너무 성급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얻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발 좀 천천히 가라. 그다음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가라. 그리고 국민들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좀 여유있게 가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론화 이거 과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공론위원회인가요? 이거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름도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스위스나 독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그 모델이 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원자력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하고 난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지역에서 이 매립지를 만들 것인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심층 토론을 거쳐서 가장 최적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건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어떤 답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 또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문제 여러 문제가 두루두루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의 습관, 문화 이런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그 과정이 상당 시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갖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만 가지고는 이번 사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지금 당장 손해를 본 시공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도 법정 투쟁을 하고 이사회, 그러니까 한수원 이사회겠죠. 이 이사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면 한수원이나 또는 한전 정부 입장에서는 100에 100%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법적 주체가 아닌 기관을 통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상당 정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또는 산자부 장관, 미래부 장관 이런 분들이 법을 무시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요 해임 건의 사항도 되고 강요들에 대해서 뭐 탄핵소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라든지 또 관계자들이 제기를 하게 되면 100% 패소하고 심지어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이게 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 방향의 목표는 좋은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가라. 그리고 법이 현재 미비하다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이게 3달 동안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30년 걸린 것을 어떻게 3달 동안에 가느냐 이 문제고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형태의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가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8시 30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인데요. 탄천 일교 부근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 끝났습니다.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무려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인데 25분, 다시 여의도 부근 통과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45분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성산로 통과하는데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일정 잡혔죠? 27일과 28일인데 관심은 그거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맞습니다. 이제 우열반, 말은 아니지만 나는 오뚜기 반이 돼야 되는데 꼴뚜기 반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 표현이 그냥 27일에 오뚜기가 같이 오니까 그 반에 가는 게 우반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삼성을 여기에 빼고 2468 짝수 그룹 자산 기준으로 재계순위 246810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열반이 아니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편성이죠. 그래서 그리고 27일이 또 게다가 홀수 날이잖아요. 홀수가 오는 게 사실 뭐 외우기도 편할 텐데 굳이 27일에 오뚜기를 넣고 짝수 순위를 넣었고요. 28일이 짝수 날인데 1357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열반 하고 또 짝수하고 안 맞죠. 사실 그래도 이런 우열반이 아니다. 계속 우열반 하니까 우반 열반이도 하니까 열반 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나도 가뚜기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자산 기준에서 이제 뭐 14위까지 하고 오뚜기까지 15개 그룹이고 전문 경영인이 오느냐, 오너들이 오느냐 관심이었는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니까요. 이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네요. 왜 했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대통령과 간담회 앞두고 대한상의 회장사가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으로 있죠. 박용만 회장인데요. 두산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45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건 지금 뭐 앞으로 두산 말고 다른 기업들에게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실. 전후로 이런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산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협력사에도 본사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일부 지원한다는 겁니다. 주로 협력사라는 게 결국 하청업체 아니에요? 맞습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협력업체 주로 뭐 설 선물, 추석 선물, 두산 정도 수준을 준다는 거고 건강검진,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까지 1차 협력사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거. 저희가 오늘 1, 2부에서 계속 이 문제 다뤘는데 여야가 증세를 놓고 이 장명 싸움, 네이밍 싸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네이밍을 통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금이 가장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세금을 거두는 거는 저희가 흰머리나 뭐 털보다 핀셋을 뽑을 때 별로 안 아프잖아요. 거위에 거위털을 뽑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니, 저 흰머리가 없잖아. 맞습니다. 많이 뽑아봤는데 흰머리 있어요? 라디오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 흰머리 뽑으면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뽑으려고 그러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거위의 거위털을 뽑을 때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세금을 걷어야지 조세장 없이 걷는 게 최고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핀셋 증세라고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야당은 이걸 부정적인 느낌을 확확 줘야 되니까 표적 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 증세를 슈퍼리치 증세라고 지금 뭔가 좀 되게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슈퍼리치. 다들 꿈이잖아요. 선망, 네.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슈퍼리치 증세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미애 대표는 명예과세다. 사랑과세다. 존경과세다. 네. 정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걸 다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느낌을 또 줘야 되니까 옛날에 종부세 파동 때 세금 폭탄이란 말로 사실 여론전에서 승리를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섰고요. 김진수의 꽃에서 이제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증세에 시까지 또 네. 그 증세는 어떤 네이밍이 승리할지가 맞아요. 사실상 여론전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네이밍을 잘하는 거. 어떤 거죠? 일단 충격감과 신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의 본인이 원하는 해석하는 가장 핵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네이밍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 지금 상태로만 보면 좀 승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을 이미 많이 지어놨잖아요. 사실. 근데 자유한국당 이름 소실 표적 증세 세금 폭탄은 좀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미 써먹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그런데. 다들 이제 부모, 자녀 이름을 지어보신 분은 알 텐데 이름 지을 때 가장 고민스럽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모든 고민을 다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 고민을 좀 야당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요즘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폭염, 폭우로 인해서 폭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 오고 더위 때문에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오이값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65% 올랐다고 하고요. 애호박, 시금치, 적상추 290%, 200% 올랐습니다. 수박도 지난 5년간 평균 소매가보다 15%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수박값이 확실히 올랐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많이 나간 삼겹살 가격도 20% 올랐다라고 하고요. 달걀값도 AI 파동 이후에 50%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삼겹살 이게 그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삼겹살보다 상추가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이것도 신선하지 않은 편이지만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네이밍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실패예요. 앞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알겠습니다. 데 있어서의 핵심을 꼭 반영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죠? 10시에 오전 10시에 발표하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아껴뒀던 그 경제 성장률 우리 경제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상당히 기다려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서야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오늘 올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관련 부분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각종 이제 지원책들, 임대주택 늘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늘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오늘 정말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우리 서울에서 열자. 이렇게 미국 측에 요청을 했죠. 맞습니다. 예?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열자. 한 달 내에 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홈앤어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도 맞습니다. 예.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하자. 한국에서 하자라고 얘기했고 30일 이내가 아니라 우리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 통상교섭본부가 구성되는 대로 하자는 우리가 유리한 게임 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역제의를 한 상태죠. 그렇군요. 자, 이게 참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게 뭐 계속 요새 사상 최고치를 정신을 하고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아요, 이것도? 8일 연속 올랐으니까 사상 최고치라는 게 신선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8일 연속 사상 최고치니까 이거 처음엔 기사가 많이 썼는데 기사도 안 씁니다, 이제. 또 사상 최고치겠지. 야, 근데 이 굉장히 오르네요. 맞습니다. 어제도 이미 2451, 8일 연속 사상 최고치가 2007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오늘 만약에 또 이제 9시에 이제 장이 설 거 아니에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 1990년 이후 최장기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상투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사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오를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역대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뭐 직접적인 답변하기 힘들지만 작년 12월부터 답변 잘못하고 7개월 연속 올랐는데 예. 과열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피터 린치는 전설적인 지금 펀드 투자가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눴습니다. 예. 자기가 칵테일 파티에 갔더니 1단계는 자기에게 그냥 자기가 나 되게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서 연애 얘기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요. 2단계는 피터 린치입니까? 피터 린치시세요? 라고 인사는 하고 간다는 거고요. 예. 3단계는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종목 추천도 해달라 얘기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막 자랑합니다. 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동문회 가서 자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과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멋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죠. 우리나라는 항상 많은 일이 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정부 조직 법안하고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증세 논란이 또 그 이후에는 뜨겁고 집중호우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와중에 외유성 연수를 갔던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엔 어떤 변동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우리는 항상 다사다난하니까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 변동이 좀 있었죠?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 더위를 많이 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21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2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이 긍정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더위를 탔습니다. 근데 부정평가는 또 4%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라고 하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썸머 랠리 현상, 이 70에서 80 가까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제 관련 지표인 증세, 최저임금 등을 만지작거리면서 지지율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긍정평가 70%대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부정평가를 20% 미만으로 제어하느냐가 이 국정 동력에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목요일, 금요일 기업가의 대화 또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가의 소통, 또 대통령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에서 소통 효과는 조금씩은 약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긍정평가 이후로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능력이 가장 높았지만 직전 조사보다는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소통 능력 다음에 긍정평가 이후로는 공약 실천, 또 개혁, 적폐청산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지지율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사 문제를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불리한 제도로 인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최저임금 인상 다음으로는 인사 문제, 이 원자력 발전 정책이고요. 이 보복 정치 순으로 이 부정평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직전 정부가 주로 이념이나 세대 갈등 위주였다면 현 정부는 이 개혁, 사회 정책에 대한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전보다 들라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네, 조금 이제는 지역별 연령별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과 연령대별 아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 대구, 경북, 호남은 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대와 60대 사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대구, 경북과는 30%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있었고요.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 이 90%에 육박했지만 이 60대 이상은 이 60%에 미치지 않아서 또 20대와 60대 사이에 이 30%포인트 이상 대통령 지지율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고공행진 이 중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과 연령, 기류에 따라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세대 통합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 비밀은 대통령이 만든 지지율도 있겠지만 이 탄핵 국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시크릿 캐비닛 현상 또 파격 소통 행보 지속. 이번에 기업가의 대화에서도 이 오뚜기 그렇죠. 가뚜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뚜기 정말 네. 그만큼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인데 네. 언제나 갓종찬, 신율 교수님, 갓율 될 수 있을지, 네. 갓율.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견제 세력이 부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껏 여야 회담을 또 외면하고 또 수해 현장으로 갔는데 또 황금 장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화 논란이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파격 소통 행보 그래서 이 오뚜기의 광고 효과가 지금 대단하다 가뚜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 협치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각 당의 지지율은 지금 어때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저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죠? 네. 계속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려도 지루해질 수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세젤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세젤예.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요즘 세젤예.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이 지지율 위상이 내 제잘.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자꾸 말을 만들게 되네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3대 원인 지지율 높은 원인을 꼽아봤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커플링, 동반 상승, 밴드웨건 효과. 우리가 좀 이 옛 말을 빌리자면 원님 덕에 또 나팔 분다. 이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 반전 현상. 호남에서 지지율을 복원했죠. 또 영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또 진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영남, 부산 같은 데서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또 견제 세력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 제1야당과 자유한국당이죠. 무려 지지율이 35%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적인 경쟁력이냐 하면 또 이 외부 변수로 인한 현상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관계에서 주로 이 주도권이 정부 쪽에 쏠린 이미지를 주고 있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집권 여당의 경쟁력도 정배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평가 이유 중에 최저임금이 제일 높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여기에 대한 여론 반응이 그럼 그다지 좋은 건 아니겠네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높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여론이 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층
네. 한숨은 또 깊다는 점도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 최저임금 초고소득층 및 초대기업의 증세, 이 탈원전, 또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이 행사장에서 김연아 선수와 갓연하고 불리죠. 갓연하. 그렇죠. 이 김연아 선수와 또 어깨 동무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또 이 주목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자, 최저임금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론의 반응이 제각각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2018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적정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높다라고 하는 의견은 23%, 낮다는 응답은 16%인데요. 이 지급 계층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최저임금 인상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또 적정하다는 의견을 웃돌았습니다. 직업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반응이 이 직업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임금을 받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적극적인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른바 알바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반기는 결과로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거야. 네.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결정 금액에 대해서 응답자 자신들에게 유불리한지를 물어본 결과가 어때요? 네, 고심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쪽에도 유불리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절반에 육박하는 47%로 됐습니다. 또 양쪽 다 유리하다고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양쪽 다 상당한 또 부담도 될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3명 중 1명 수준, 또 불리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자영업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네, 한국 경제 내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 긍정적 영향을 우리 경제에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영업청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 전망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부 지원으로 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은 어때요? 또 우리가 어디 누구 지원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 또 호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찬성 의견이 60%로 나타났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또 이 정부 재원이 앞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또 그렇죠. 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숙제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비 피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